네, 안녕하십니까. 이윤민모입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본 강의는 그린 페이퍼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린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서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서는 법, 제도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반성문처럼 쓰는 거고요. 그린 페이퍼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좀 더 완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카페와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의료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눈 감고 코끼리를 만지면서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눈 감고 코끼리 만지고 있는지 잘 모르죠. 왜냐면 코끼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이제 갑론을박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해도 서로 해야 되고 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고 아주 바쁘죠. 이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끼리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실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원첫 시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제도의 흐름, 왜냐면 의료 제도는 복지의 하나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은 복지 제도가 더 중요한 흐름이고요. 두 번째, 지난번 시간에서는 한국 의료 제도를 이제 실상을 좀 더 진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필수 의료를 확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슈가 의대 증원이고 수가 인상입니다. 의대 증원과 수가 인상은 뭐 어느 쪽에서 이야기 주장하시고 하시는 뭐 이미 다 아실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대 증원과 수가 인상은 이 코끼리의 실체를 알게 되면 한 중요도가 그 아래 순위로 밀린다. 그보다는 그 위에 더 중요한 제도, 그 내용이 있다. 그게 한 좀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3가지만 추려서 일단 나왔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앞으로의 대안의 방향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개인 생각이 아니고 이미 다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던 것 뿐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그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한 10명의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죠. 그 위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재난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우산은 그거를 받쳐주는 복지제도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 10명은 10명의 국민을 뜻합니다. 우리가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복지제도는 예기치 못한 재난에서 자기의 삶을 지켜주는 게 복지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감기 같은 거는요, 재난이 아니죠. 약한 피부병 같은 경우 재난이 아닙니다. 더 큰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복지제도입니다. 근데 주요국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산의 넓이를 70%밖에 넓히지 못하고 나머지 7명만 그 밑에서 주로 비를 피하게 해줍니다. 그 7명이 주로 사회의 가장 중액적인 위치 담당하는 중산층, 그리고 그다음에 돈이 없는 분들, 저소득자들이고요. 그럼 부자들은 비를 맞겠느냐? 부자들은 또 부자들 다른 대로의 사보험이라든지 사적인 재난 부분에서 국가가 좀 도와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복지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국은 주로 주요국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복지에서 한 70% 정도만 국가가 보호를 한다. 복지제도는 이런 것이다.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우리는 60%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대선에서 뽑아주면 그 60%에서 돈을 더 많이 써서 70%, 80%까지 우리 선진국 주요국까지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라고 매번 대선 때마다 얘기를 했죠.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서 나가 60%는 대한민국이 보호를 하는구나.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60%의 사람들은 우산에 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60%는 60%인데 B의 60%만 막아주고 그 소위 말하는 찢어진 사이로 40%가 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인데 이 두 개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복지 제도를 고쳐야 되는 키포인트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아래에 있는 두 그림이 이제 60%의 다른 그림이죠. 하나는 60%만 펼치고 있는 우산, 나머지 하나는 60%가 막아주고 나머지 40%가 찢어진 우산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100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개인이. 그러면 정부,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60원을 대주고 개인이 한 40원쯤 내는 구조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도 60%는 우산을 펼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덜 펴진 60% 우산은 60원은 정부에서 이제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60원이 한 60%를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저기 저소득층, 중산층 60%는 사실은 돈을 거의 안 내게 되는 거죠. 나머지 40% 정도가 사실은 100원을 낸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100원에다가 이제 자기가 사보험도 들고 하면서 좀 자기 나름대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의료비가 100원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찢어진 우산 사이로 40%가 비가 세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국민들은 다 40%를 다 비를 맞는 겁니다. 재난에서 보호해주는 기능이 없는 거죠. 금액이 좀 작으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죠. 금액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만약에 의료비가 1천만 원쯤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정부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또 60% 정도가 좀 밑에 이제서 보호를 받고 40%가 한 1000만 원, 그다음 나머지 자기 사보험을 들고 해서 좀 약간 다운되겠지만 1000만 원을 내는 줄 알았는데 찢어진 우산, 한국의 의료복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럼 400만 원 벗을 때 그다 버티기 힘들죠. 근데 우리 병원도 1천만 원만 나오나요? 그 이상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증으로 갈수록. 따라서 이게 1천만 원이 2천만 원 되고 3천만 원, 4천만 원 됐을 경우에는요, 대한민국 그 밑에, 우산 밑에는 보호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호받습니까? 부자들만 자기의 자력으로 의해서 그 400만 원, 무슨 500, 600 올라가는 금액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의료 제도는 찢어진 우산이기 때문에 그 아무도 밑에서 보호받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이것은 복지 제도의 실패죠. 이게 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게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가 서로 갑론을박 속에서 공전 중인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호받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의료복지 제도인가 이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의료는 그래도 60% 정도만 펴진 우산이라고 지금까지 착각을 했을까요? 그거는 항상 비교 대상을 OECD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표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표는 OECD 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표입니다. 그 표에 항상 한국은 저렇게 지금 61% 정도가 이제 보호가 된다. 한국의 61%는 그 주요국의 평균인 74.5%, 75%하고 비슷한 계열의 숫자구나. 덜 펴진 우산이구나. 라고 늘 착각을 해준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른 제도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일반 주요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이런 복잡한 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민이 정부도 학자도 의사도 전부 다 60%만 펴진 우산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정책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복잡한 것보다는 음식에 비교해서 비교해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통 재료가 비빔밥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재료가 있고요. 이제 그걸 버무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재료가 의사, 그다음에 비용 수가,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세금, 의료기관, 그 외에 의료에 관련된 직역들, 뭐 이런 것들, 인적자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합쳐서 재료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버무리는 작업, 그게 의료제도, 복지제도죠. 이 제도가 버무리게 되면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나오는 의사 증원이나 수가 인상은 즉 증원이 가장 좀 힘을 받고 있죠. 본질 개선, 이런 본질 개선보다 증원 쪽에 힘을 많이 받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제도 복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본 학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얘기들은 전 세계 복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의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좀 하시는 분들 쭉 문헌을 살펴보세요. 인터넷 글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즉 몰랐던 겁니다. 따라서 그걸 잘 모르니까 지금 의사 증원 수가 인생 재료만 가지고 지금 계속 뭔가 얘기하는 거죠. 의료복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은 첫 번째로는 이런 찢어진 우산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넓게 펼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뭐 60%라도 그 밑에서 확실하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숫자를 늘려가는 게 복지 정책을 발전시키는 건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찢어진 우산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 찢어진 우산이 뭐냐? 제가 지난 한 2, 3개월 동안은 뭐 회원제, 상업적 모델이라고 하고 앞에 지금 강의에서도 뭐 회원제 모델, 보유주의식 모델, 상업적 모델, 렌탈 모델 이런 얘기 했지만 그 모델의 사실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혼합진료입니다. 혼합진료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니 일본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일본도 한국처럼 민간 의료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일본의 의원에 가서 나 지금 제가 일본에 있는 어디 병원에 갔는데 공공의료로 하시겠습니까? 민간의료로 하시겠습니까? 선택사항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공공의료를 이제 선택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까지 그 질환에 대해서는 다 공공의료만 해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민간의료로 갈아탈 수가 없어요. 다만 공공의료는 조금 대기 시간도 길고 불편하고 약도 조금 카피약을 쓰기도 하고 좀 약간 민간에 대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덜 고급스럽습니다. 덜 고급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공공의료로 간다고 끝까지 공공의료로 가야 되고요. 아니다, 난 그런 것 좀 싫다. 나는 그냥 내 돈 쓸래. 민간의료로 가겠다라고 트랙을 잡으면 민간의료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혼합진료를 금지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제가 뭔가 어떻게 암에 걸렸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암에 걸려서 제가 공공을 선택하게 되면 공공에서는 예를 들면 로봇 수술 같은 건 하면 이게 비싸서 안 들어오고 배를 갈라서 수술해야 된다. 그럼 끝까지 저는 배를 갈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공공을 이용하다가 민간의료에 로봇 수술 받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혼합진료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공공의료 밑에는요 확실하게 보호를 받는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회가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빈익빈 무입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유럽은 원래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 미만, 화면에 보시게 되면 20세 미만, 그 다음에 한 2, 3만 불 밑에,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그래서 2, 3만, 60세 미만은 차일드 헬스케어 인슈런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호를 해주고요. 저소득층도 메디케이드라고 해서 보호를 해주고요. 65세 이상도 메디케어라고 해서 보호해줍니다. 그게 한 38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진료를 보호를 해줍니다. 지금 미국도 다른 유럽에 비해서 좀 작긴 하지만 40% 정도 내외에서는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계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굴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보는 시코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높은 의료비 때문에 이런 거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무슨 제3세계 사람들 아니면은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낼 수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런 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한국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죠. 집 앞에 나가는 감기 치료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무슨 뭐 단위가 천 단위로 뛰는 순간 이거 보험 대한민국 의료비 엄청 비싸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주변에서 거의 대부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찢어진 우산이 바로 이 혼합진료에 의한 복지의 빈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대한민국 의료가 처음에 급조해서 시작했다. 급조하다 보니까 돈이 없었다. 돈이 없으니까 렌탈을 해야 된다. 렌탈을 하는 뭘 했느냐? 의사 렌탈했죠. 강제이정제. 의료기관 렌탈했죠. 강제이정제. 돈도 렌탈했죠. 사회보험료. 우리 사회보험료 국가야. 그다음에 군의관도 렌탈해서 공보기도 깔았죠. 전국에. 다 렌탈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권을 주니까 우리 이거 갖고 지금 보험이 운영이 안 돼요. 감기는 5천에서 10,000원 받고 나머지는 네가 환자 어떻게 잘해서 한번 비급여를 이용해서 해봐. 이렇게 사실은 정부가 만들어줍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의사선생님들도 이게 비합리적인 거라고도 아마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970년도 문헌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선생님들 받아줬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 77년도에 이 제도가 이벤트성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 이벤트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제도가 지금 벌써 50년 지났는데도 그냥 와버린 거죠. 이 대한민국의 실패입니다. 의사선생님들도 그냥 그때 당시에 이거 하면은 수입이 좀 줄어들겠다. 근데 뭐 무의총 가서 봉사도 하는데 이 정도 그냥 좀 해주지 해서 그때 당시에 그냥 동의를 해줬던 겁니다. 동의를 해주고 그냥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의료제도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근데 그 제도가 혼합진료 형태가 감기 진료는 5천에서 10,000원 정도 받고 나서 나머지는 네가 환자하고 알아서 해. 이 제도가 혼합진료가 지금까지 한 50년 가까이 와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문제를 지금 다 양산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험진료 고가비급여는 뭐 지금도 있죠. 여러분들 내과에 가시게 되면은 내과에 가서 간단 진료는 5천에서 10,000원 받지만 그 옆에 쫙 붙어 있죠. 비타민 무슨 주사, 특수검사는 몇만 원씩 하죠. 그거 하고 싶잖아요. 예. 또 대학병원에 가서 무슨 암 치료를 쭉 저가를 해줘요. 뭐 크게 비용을 갖다가 부담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로봇 수술로 치고 또 끝나고 나면 암 요양병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암 요양병원에 가면은요, 비보험 주사약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써주지 않으면 입원 안 시켜줍니다. 예. 그렇게 근데 그거보다는 숙박비보다는 그게 좀 더 싸니까 대신에 거기서 또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 빅5 병원이 다 몰려 있거든요. 몰려씨가 그 근처에서 그 암 요양병원에 를 찾는 리드가 그 주요 대학병원 근처에만 있습니다. 그 병원들 대부분 다 성업을 하죠. 다 그쪽 생태계입니다. 네. 따라서 찢어진 우산을 첫 번째 복원하는 혼합진료 금지가 의사 증원 수가 인상보다도 앞으로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의료제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찢어진 우산을 한 60%만 펼치는 우산으로 복원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 우산 밑에 있는 많은 이제 6명, 7명의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분들을 운영을 할 때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즉, 유럽에는 보호는 해주는데 지금 대기 환자 1년씩 발생하고 뭐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한국의 의료비는 비싸니까 이제 고치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필수로 안 되니까 고치긴 해야 되는데, 또 공공의료 하지 않고 공공자가 들어가면 벌써 유럽의 대기 환자 1년씩 되는 이렇게 또 딱딱 떠오르면서, 거기는 무슨 뭐 할 때도 반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1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리면서, 공공도 아닌데, 공공도 아닌 것 같고, 민간도 아닌 것 같고, 여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그게 유럽에 있는 그 의료 제도가 효율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 제도의 틀이 틀린 건 아니고 운영 자체가 좀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 자체를 실패했기 때문에 유럽도 지금 어느 정도 브레이크 트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의사와 제도 관리입니다. 자, 의사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지제도에서 의료 정책에 어려움을 가질 때 제일 많이 좌우하는, 성과를 좌우하는 게 의사 선생님입니다. 질, 비용, 효율성, 접근성을 위해서 의료를 평가를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의 화면에 보신 것처럼 양, 그다음에 분포되는 정도, 전문성, 그다음에 정성, 그다음에 국내 잔류, 이 5가지 요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국내 잔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이 자주 움직여요. 또 나가고, 또 새로운 들어온 직원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러면 그 회사 잘 될 리가 없죠.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있어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제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의사 선생님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잔류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사회적 지위도 높이 부여를 해주면서 조금 소프트한 방법으로 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영국의 의사들은 중동으로 가고, 아프리카 의사들이 영국으로 오고, 동유럽의 사람들이 다시 유럽으로 넘어오고, 독일의 의사는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중동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의사들 선생님들이 자기가 진료하기 편한 곳을 찾기 위해서 움직임이 지금 점점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들의 그 자원의 이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OECD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왼쪽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유럽 커미션, 유럽 연합에서 나오는 유럽 내 의사 선생님들의 이동을 나온 표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자리 바꿈이 엄청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럽 내에 있다 하더라도 자리가 바뀌게 된다면 한 나라의 의료는 계속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이걸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따라서 지금은 후회를 하는 중이고요. 후회를 하면서 이제 야금야금 그 헌법의 눈치를 봐가면서 의사를 국내에 잔류시키는 법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국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더 진척이 된 상태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의사 수입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 수입 말씀드리기 전에, 대한민국은 지금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거의 많지 않냐면,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5배 일하고 2배 버는 게 그래도 이민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낫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아주 3분 진료라거나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보기 때문에 그 효율성에서는 전 세계 탑이라고 이제 보셔도 될 정도로 빠른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응을 한 거죠. 자,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해외로 나가는 의사들은 많지 않을 텐데, 대학병원이 잔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수가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그 위기가 무슨 그 지방에 있는 의료원에 의사 선생님이 없다. 그것도 뭐 불편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위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내가 아파서 헬기를 타고서 대형 병원 왔는데 그 병원에서 나를 진료해주고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대학병원 내외 산소가 지금 높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수가 3명, 레지던트가 3명이었던 가정했을 때 100명 환자였다고 가정하면 일단 레지던트 선생님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을 교수가 3명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지금 은퇴를 했어요. 그럼 2명이 봐야 되는 거죠. 2명 중에 1명이 개원을 했어요. 그럼 1명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1명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갈 생각 하시겠죠. 그게 지금 대학병원이 지금 녹고 있는 중입니다. 환자들은 지금 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망하는 부분도 생기고, 나 더 이상 입원 환자 못 봐도 폐과 선언도 하고, 바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병원이 지금 녹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녹고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밖에서는 뭐 좀 왕창 많이 있는데, 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의사 수입을 해! 수입을 해서 지금 변호사분들처럼 경쟁을 붙여! 그럼 의사 가격이 떨어지고, 의료비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쌀을 가지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동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쌀이 한 가마니 한 5만 원 정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에서 25만 원 정도 되는 국내산 쌀을 정부가 그 농부들과 그 가을철에 추국 수매 협상하면서까지도 그 비싼 쌀을 사서 비축을 해줍니다. 바로 푸는 것도 아니에요. 비축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쌀은 전략 품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만약에 그 나라에서 수입을 막아버리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것도 이제 속된 말로 굶어야 됩니다. 예, 주식이 없어지니까. 따라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농지를 개간을 해서라든지 계속 그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쌀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필수 우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기 위험 사태가 한 7, 8년 전에 있었어요. 아마 좀 옛날 기억나실 겁니다. 그 조기 위험을 하게 되면 내시경으로 해서 들어가서 위벽에 있는 암을 포를 걷어내듯이 하면 완치가 되는 그런 시술인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칼이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한 군데 회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회사 걸 써서 저희가 조기 위험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건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칼값이 너무 비싸, 낮춰.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래? 우리 수출 안 해. 그러고서 이제 물량을 끊어버린 거죠. 대학병원이 전부 다 기능이 그때 조기위험 수술을 한 2주간인가 멈춰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복지부에 가서 너 나 죽으면 우리 가족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복지부가 민원 때문에 2주 만에 100기 들었습니다. 100기 들고서 그냥 다시 잘해줄 테니까 다시 수출해 주세요. 그러고서 다시 수출됐던 필수료가 이런 겁니다. 자, 쟤를 치료하던, 맹장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다 본국 소환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엄청 혼란에 빠지겠죠. 따라서 필수 우려는 쌀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수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조금 생각이 좀 짧으신 거예요. 비싸게 우리가 월급을 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국 의료의 진정한 위기는 무슨 보건은 무슨 의료원의 의사 선생님이 없고 다들 지금 밖에 떠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의 필수코가 지금 눈녹시 녹아내리고 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그럼 필수의료 선생님들을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무슨 공공의대나 무슨 조금 증원을 해서 의사 증원을 하면은 1000명을 하면 그중에서 일부는 필수로 가겠지. 왜 그런 내용이 타당치 않은 것은 다음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료에서 필수의료 개혁의 초석은 필수의료 인력을 우선적으로 대학병원에 잔류를 시켜야 됩니다. 잔류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가서 대학병원에 내전 선생님들을 이렇게 딱 배치시켜 놓으면 거기서 트레이닝이 돼서 필수 의료 전문의가 돼서 나옵니다. 필수니까 좀 더 스페셜리티가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학병원이 다 녹기 시작을 해서 필수 의료의 과가 다 녹아서 문 닫았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의사 선생님을 뽑아도 교육시킬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농지가 한번 망가지게 되면요, 그 다시 개간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건 아마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따라서 물론 몇 년마다 한 번씩 쉬긴 하지만은 그 농경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는 이유가 대학병원의 교육 시스템을, 의사 양성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거하고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대학병원의 내외선소가 지금 거의 좀 폐과로 가고 있다 하는 거를 지금 그렇게 이거 좀 지원해서 지금 돈 좀 더 줘야 되겠네, 지금 우리 그런 수준의 지금 재난이 닥쳐오는 게 아니에요. 개선기를 잘 두들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상황이 딱 좋아요. 지금 나라가 필수 의료 인력이 확충해야 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대학병원 먹는 것부터 막아야 되니까 지금 대학병원의 내외산소가 지금 아무도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가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안 간다고 표현을 해드리고, 안 간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거기도 지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선생님이 가셔서 좀 어떻게 보면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우리 민간으로 나온 사람들이 가야 돼. 그러니까 그쪽도 어떻게 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아무도 안 가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 앞에 말씀드렸던 목적이라도 강제로 지금 보내야 할 시기예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의대 정원 3,000명 중에서 이미 우리가 필수과로 가게끔 비율적으로 디자인된 게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1,000명을 아무도 안 가는 그 필내외산소에 강제로라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또 의사 숫자를 3,000에서 4,000, 5,000 늘리려면 의사 선생님들의 그 반대를 좀 넘어야 돼요. 지금 반대를 하고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증원이라든지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이 3,0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잘라서 강제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게 바로 사관학교형 의과대학입니다. 의대 증설할 필요 없죠. 교육 시스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쪽에 있는 가겠다는 사람들만 모으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내 잔류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유럽에서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지금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가는 치고 나가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관학교형 의대 조건은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그냥 이왕에 제도하는 김에 사교육의 문제도 좀 풀어보고요. 그리고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부모 요소가 지금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형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학생이 의대를 가냐 안 가냐 결정되는, 거기서 좀 벗어나 보자. 그래서 그런 사교육 제도도 해결해 보는 것이고, 지방에 있는 지금 지방 소멸화 문제도 좀 이 상태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 보자. 그런 내용이 지금 있으니까 나중에 화면 좀 키워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10년이 아니고 20년 정도, 30년 정도 평생 군복무 하듯이 의사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 누가 가야겠느냐. 의사 노예 아니냐 도대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적인 측면은 이건 사회적 합의만 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헌법에도 분명히 사회적 니드에 의해서 제도를 변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제도가 실천을 할 때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그걸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분명히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헌, 그러면은 엄청나게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위헌인 법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위헌인 법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다 틀린 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합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관학교형 의대는 법적인 측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제가 알아봤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법적인 측면은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누가 과연 가겠느냐.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공공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생각이 나는 거죠. 왜 공공임대주택을 왜 가기 싫어할까요? 일단 15평이 생각이 나고요. 시 외곽에 있는 아파트라는 생각이 되고, 시설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으면서 또 거기서 살게 되면 스티그마, 낙인이 찍히는 거죠. 사회 저소득층으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주택 사업이 좀 잘 안 되죠. 그럼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집이 자산의 중요한 요소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사람하는 리빙,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고 한다면은, 싱가포르나 어디처럼 임대주택도 30평, 40평씩 만들어서 주요 도심에다 배치시키면 됩니다. 그럼 내가 살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 넘겨주고, 그것도 내가 사는 동안에 인간하게 살고, 좀 편하게 좀 좋게 살고, 그게 이제 임대축이 된다고 한다면 개념이 많이 바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의료 그러면 벌써 떠오르는 게 유럽의 비효율성, 대기 시간, 좀 그다음에 우리가 좀 그럼 벌써 최첨단 병원보다는 최첨단이지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공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좀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좀 돈도 조금 적고, 근데 의대에 가는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뭔가 우리가 미래에도 사회 지도층으로 살아야 되고, 사회 좀 약간 높은 계층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이미지하고 겹치는데, 과연 그런 이미지를 겹치는 사람들이
공공에 가겠냐 이거죠. 사관학교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주요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렇게 지금 유럽의 공공의료가 그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에 나쁘게 박히는 건 뭐냐면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총액계약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액계약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료제도는 우리 1년에 10조, 100조 아니면서 다 해결해. 그러고 나서 병원에다가 우리 한 1조 떼줄 테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해. 환자들 거기서 다 봐. 이게 이제 총액계약제입니다. 총액계약제를 했다고 하면 이것이 우수한 제도라기보다는 유럽에 있는 그 국가들이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는 배경은 뭐냐면 의료제도 중에서 똘똘한 제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료제도가 대부분 다 실패를 해요. 좋은 결과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상승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어쨌든 무슨 빗장을 딱 거는 겁니다. 이 금액 이상은 안 돼. 이 안에서 해결해. 그래서 총액계약제가 되면서 그 밑에 그 우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효율성,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로스가 되기 시작했죠.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공공의료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기 환자 속출하고 환자도 탈출하고 의사도 탈출하고 질, 저가, 편의성, 접근성에서 지금 모두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요국의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누가 지금 사관학교 의대를 가겠느냐? 자, 우리가 그럼 원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의사에게, 그러니까 의대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의대 왜 왔니?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의대에 가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은 의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부분도 대답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답이 지금 마음에 와닿아요. 나이 들어서 치킨집 안 하려고. 네. 치킨집 안 하려고 지금 의대 왔다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전반적으로는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의사가 돼서 많은 부를 엄청 누리고 막 이러는 거 사실 포기한 그 의과대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의과대학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의과대학이 제공하던 세 가지 기능이 있던 거예요. 첫 번째 계층 사다리. 이제 그거 좀 많이 없어졌죠. 계층 유지 사다리. 이걸 일본에서 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의 왜 부자냐? 라는 논문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부자 된 게 아니고 그들의 부모가 부자였다. 부모가 집이라든지 이런 걸 사주고 할 테니까 너는 의사 선생님이 돼서 그냥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명예롭게 그 다음에 사회의 중상층 이상을 살아라.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나온 논문의 그 주요 골자였고요. 한국도 지금 이렇게 계층 유지 사다리로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 사다리입니다. 나이 들어서 할 게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80세, 90세까지 난 계속 건강 유지하면서 의사생활 하겠다. 이 노후 사다리가 사실은 지금 의과대학 들어온 사람들, 의사 들어오면서 재수, 삼수하는 사람, 특히 약대, 한의대 쪽에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목적이 계층 사다리, 계층 유지 사다리, 노후 사다리라고 한다면 사관학교형 의대에서 이 사다리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 5만원짜리 숲에서 먹는 게 아니라 비싸지만 지금 우리 땅에서 사먹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 신분의 의사라고 해서 낚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일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를 처우로 계산한다면 지금 미용이나 통증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보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더 낮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처우도 다 미용 통증 갈 거 아닙니까? 미용 통증보다도 훨씬 높은 처우를 줘야 됩니다. 이 사관학교형 의대 가시는 분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심장 전문의 없나요? 연봉 10억에도 의사가 안 옵니다. 이 10억 줘야 됩니다. 없으면 10억 줘야죠. 10억 줘야 되는데 10억을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따라서 10억 이 사관학교형 의대가 그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10억이나 그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못하는 사람은요 1년 연봉 5천만 원 미만도 있어야 됩니다. 진료에서
빼야 되고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진료하지 않는 다른 기능 행정직이 할 수 있는 대치를 시켜가면서 보건복지부에 갈 곳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양산을 해내면서 그 안에서 비용 생태계 경쟁 관리 경쟁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우수한 사람은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계층 사다리, 노후 사다리 이런 사다리 다 제공을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무원, 뭐 공무원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사회관은 10억씩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이 비용 효율 생태계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규모입니다. 규모 있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공의대 몇백 명 만들어가지고서 그 규모가 만들어지겠습니까? 10년 지나면 다 그 정도 가서 미용할 텐데? 생각이 출발이 틀린 거죠. 의대 증원 1000명을 해서 만약에 상당 부분은 상당 부분은 미용으로 빠지지만 몇 명은 그래도 필수 않을 것이다. 그 몇 명 가지고서 비용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어요? 네. 생각 자체가 지금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사관학교형 의대를 만들어서 한 1000명 정도 보내놓고 그 1000명을 보냄으로써 지금 사실 농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없어지는 것도 맞고 지금 당장 대학병원 녹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지금 현재 의과대학 가는 사람들도 그 안에 갈 수 있게 해주고 그 의과대학에서 지금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계층 사다리, 노후 사다리 이런 것도 사관학교형에서 제공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높은 대우를 해주는 사관학교형 의대를 그 지금 있는 사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간결한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부모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부모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의대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면 사교육도 좀 개선을 해나가고 그러한 사람들을 또 지방에 보냄으로써 지방에 지금 소멸되는 것도 막아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분들은 지방에 훌륭한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에 지금 인구가 없는데 거기서 훌륭한 병원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훌륭한 병원 만든 다음에 그 돈은 누가 담당해야 되는데요? 지역 사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그 훌륭한 병원을 지금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만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럼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 그 중에서 직주상 병원, 직업,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상업시설, 그 다음에 병원이 있어야지 보통 마을이 만들어지는데 그 병원을 만큼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다면은 인구 분권화라든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관학교형 의대에 정부가 돈을 투자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장 녹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의 사관학교형 의대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히 시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올해 봄부터 사관학교형 의대라고 명명을 하고 지금 열심히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증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논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200명하고 1800명으로 티오를 나누는 거죠. 하나는 사관학교형보다 하나는 지금 현재 시스템 그대로. 그리고 나서 필수를 담당하는 사관학교형 의대는 지금 공무원 증원 시스템처럼 필요하면 늘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좀 줄이고 또 그 안에서 비용 생태계를 만들어내면서 우수한 사람과 우수하지 않으면 갈라내면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경쟁 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의사 증원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원활해지는 거죠. 이쪽에 비필수 통증 미용 쪽에서는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을 수입한다면 이쪽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용 성형 수술처럼 약간 고난도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어느 경력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동쪽 그 동남아라든지 다른 나라의 국가에 있는 의사들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류의 원천인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 월급 뭐 1000만원씩 주지 마시고 그 선생님들을 수입을 해서 한 그보다 그 급여를 한 몇백만원 정도 더 낮게 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미용 의료 쪽이라든지 그런 쪽 부분에서의 단가도 싸지고 그 사람들은 또 해외로 나가서 나 한국에서 뭐 했다 라고 하면서 또 한국 간판 낼 거고요. 또 한국에 있는 기자재들은 또 글로 또 수출할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의료 한류를 해외로 펼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겁니다.
의사 수입을 한다면은 의사 수입을 해서 지금 변호사처럼 경쟁을 시켜서 지금 뭐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쌀과 같은 대한민국 존재는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국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덜 중요한 뭐 이용률 덜 중요하다 그러면 좀 약간 어폐가 있지만 국민의 생활과 좀 덜 직결된 부분만큼은 수입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훨씬 더 대한민국의 의료가 더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 이렇게 체질을 변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필수 의료가 녹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도 좀 불안해 하세요. 환자들도 불안해 합니다. 사회도 불안하고 정부도 불안해, 다 불안한 겁니다. 다 불안했을 때 지금 이러한 가장 그 획기적인 시스템이 런칭할 수 있는 제도가 사회적 그 합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그 강의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관학교의 모델은 이런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의료복지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그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이제 제도관리 부분이 있죠. 그럼 제도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무원, 공공의료 좀 약간 그 어두운 불빛, 좀 약간 음침한, 안 좋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느냐? 유럽의 지금 의료가 그런데 이런 부분도 돌파를 해서 나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배워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국가들을 배우자는 얘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냥 오로지 의사 증언입니다. 네. 자, 주요 교육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 계약제를 시작하면서 대기 환자, 환자 탈출, 의사 탈출, 뭐 질, 저가, 편의성 이게 다 떨어지는 지표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의료제도의 혁신의 3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무려야 된다. 비빔밥에 비우면 버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그냥 바로 내는 게 맛보기를 해봐야 된다. 뭐, 맛보기가 뭐냐면 검증, 시범사업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해보고 또 다시 보완을 하고, 우리가 이제 비빔밥 막다 한 번씩 맛보지 않습니까? 뭐 더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 국도 벽에 부딪혔어요. 의료제도가. 근데 이 장벽을 넘은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그 돌파하는, 이 장벽을 돌파하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 관료제도로서의 물먹는 하마와 같았던 의료제도, 복지제도를 내부에서 경쟁을 한번 붙이는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어떻게? 근데 이 경쟁이라는 단어가요,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경쟁, 그건 뭔가 이렇게 살벌한 느낌,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꼭 우리만 갖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유럽의 주요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유럽 헬스케어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 경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경쟁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글들, 레퍼런스가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지난해 들어가서 봤을 때도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적긴 해요. 근데 양쪽에 사실은 이제 좀 거의 그 합리적인 그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의견을 접근해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에서는요, 이미 관리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그 제도가 증가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 경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앞으로 책을 찾아보실 분들에서 말하면은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조화된 경쟁, Structured Competition이라는 단어로 1972년도에 논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경쟁은 내버려두면 큰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제도에서는 경쟁의 구조를 짜야 된다. 그게 구조화된 경쟁입니다, 말 그대로. 그 내용을 알렌 토엔이라는 분이 매니지드 컴피티션이라는 단어로 또다시 좀 개념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래서 1978년, 79년, 80년도 이후에 의료 제도를 고민할 때 각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관리 경쟁이라는 그 단어가 광범위한데 의료 제도에 도입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지금 도입이 되는 제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 사슬. 말이 어렵죠.
민관협력, 선택권. 그래서 이거 단어를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치사슬. 가치사슬은 밸류체인이라는 단어가 그 마이클 포터가 쓴다는데 이런 어려운 얘기 마시고 가치사슬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팀이 있어요. 한 팀이 있으면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 C라는 직원, D라는 직원을 독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A 성과 측정, B 성과 측정, C 성과 측정, D 성과 측정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A, B, C, D 니들이 힘을 합쳐서 그 성과물을 갖고 와. 다만 저쪽에 있는 값을 병정하고 합친 성과하고 내가 비교를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D가 협력을 하겠죠. 그 전까지는 경쟁자였죠, A, B가. 근데 이 팀이 되면서 코디네이션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치사슬을 연결했다고 표현하고요.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해도 요구는 가치사슬은 거기까지입니다.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민간하고 공적인 제도하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뉘앙스가 조금 바뀌어요. 한국에서의 민관협력의 조화들은 보건소는 방역만 하고 진료는 의사가. 이게 민관협력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주요국은 그게 아니고 당연히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에서 합니다. 근데 이 진료마저도 민간이 같은 진료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감기를 하더라도 공공이 해야 되는 감기가 있고 민간한테 찾아가는 공기 이 두 개가 협력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의료의 그 저소득층의 니드부터 고소득층의 니드까지 다 흡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민관협력의 개념이 있는 거죠. 선택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한다. 그게 선택권이죠. 가짓수가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짓수가 많아서 선택할 수 있어 입맛대로 쓸 수 있는 선택도 있지만 이 선택권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한 권력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 중심주의를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재료를 버무려서 맛보게 한다고 했죠. 이 재료는 그 의료제도의 재료는요. 보험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의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공공의료가 거의 사실 없고 진정한 공공의료는 없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뭐 무슨 국가에서 세운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속 의사들 선생님들이 있고 이런 공공의료, 민간의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 앞에 병원부는 이제 민간 대학병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비자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플레이어가 의료제도의 재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 중에서 이 재료를 잘 활용을 하는 게 민간 의료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유럽은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좀 배합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 차이가 있고요. 보험자와 소비자는 거의 이용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경쟁이라는 버무리기 기술이 있었다. 자, 이 재료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의 그 네이처, 속성을 바꾸느냐. 보험자는 심판에서 선수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하면서 너희들 병원 열심히 해. 너희들 환자들한테 지금 그렇게 잘못하면 안 돼. 병원들 니들 경쟁하세요.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심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병원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그 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보험사니까 금융적인 게 들어가서 기법이 들어가면 더 우리가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고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디어 유럽에서는 야, 보험자, 건강보험공단 너는 하나만 만들어도 심판해서 안 되겠어. 너희 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공단 3 이런 걸 비슷한 걸 여러 개 만들기 시작합니다. 니들도 나가서 병원하고 협력해서 경쟁해. 그래서 심판으로 애행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운동장으로 다 내쫓은 거예요. 국가가. 네. 그 심판에서 선수로 포지션을 바꿔버린 겁니다. 선수로 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운동이 더 활기차게 되겠죠. 두 번째, 유럽에서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를 해서 공공의료 따로, 민간의료 따로 이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분리해서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했다고 해서 혼합진료를 허용했다는 뜻이 아니고 시스템을 통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스템 내에서 내가 예를 들면 뭐 A라고 하는 그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 안에 공공과 민간이 다 있는 거죠.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 B, C, D의 직원이 힘을 합쳐서 성과를 내듯이 공공과 민간이 다 힘을 합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가 바뀐 겁니다. 소비자는요, 그냥 단순 고객이었죠. 유럽에서 계속 소비자 선택권은 이유가 뭐냐면 유럽의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별로 없거든요. 선택권이 없으니까 선택권 자꾸 주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 고객이었죠. 근데 고객인데 이 고객들한테 이러한 그 선수로 바뀌고 원래 선수였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들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해서 고객들한테 선택권을 주면서 심판의 속성을 줘버렸습니다. 즉 의료제도의 그 생사가 고객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 네라고 쓴 거는 이제 네덜란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유럽에 지금 보게 되면 동그라미는 공공의료고 네모난 거는 민간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네덜란드는 이러한 고객을 뗀 끝에 있는 말하는 소비자를 떼내고 보험자와 민간 공공을 이런 걸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할 때 보통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인 대물은 필수로 들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옵션에 따라서 이 제도가 그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런 회사들이 무슨 교보 어쩌고저쩌고, 삼성 어쩌고저쩌고, LG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보험사 나오고 우리 그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다양한 옵션이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그의 대인 대물은 딱 나라에서 정해져 있죠. 이 대인 대물 시스템은 이건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더 이상 받지만 딱 그건 정해놓은 겁니다. 즉 공공의료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거는 뭐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재난이 닥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딱 공공의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옵션, 민간을 딱 붙인 거죠. 혼합진료를 허용한 게 아닙니다. 그게 네덜란드의 제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사들이 소위 말하는 그 병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고객의 선택을 잘 받도록 의료 서비스를 더 좋게 고민해야 되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가치 사슬도 만들고 민관 협동도 만들고 선택권 줬죠. 그 결과 지금 그래프가 이것도 유럽 헬스 커미션에서 가져온 건데, 제일 꼭대기에 맨 위에 있는 그 선이 그 선 그래프가 그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이렇게 제도를 바꾼 이후에 유럽에서 의료비의 상승을 꺾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뭔가 시사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환자 편의성, 환자에 대한 진료 접근성, 만족도 거의 다 1위입니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호주를 보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과 같은 시스템에서 고객을 떼어내고 민간을 좀 키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공공만 놓다 보니까 이게 좀 공공의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공공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을 키우자, 민간과 공공을 경쟁하게 만들자. 그게 이제 호주.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보험, 우리가 지금 무슨 생명 그 보험사에 개인 들잖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나이 30살 이전부터 개인 사보험에 들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사보험을 들려고 장려하는 거예요. 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찢어진 우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4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부자들만 400만 원 다 만든 게 아니라 부자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다 사보험 다 조금씩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면서 또 그 부자들도 공공의료비를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야, 이 진료비 100만 원이 나오는데 나 이 진료비 100만 원은 못 내겠다. 아니, 못 내겠다가 아니라 100만 원이 나오는데 나 이 100만 원 내고서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한 달 동안 나는 못 기다리겠다. 나 150만 원 내고 여기 민간 병원 갈래. 자, 이렇게 또 가정해 볼게요. 그 민간 병원 가서 150만 원 내고 치료를 받았어요. 좀 빠르게. 자, 그 호주 정부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100만 원은 공공의료했어도 이 사람한테 나가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 호주 입장에서. 근데 당신 민간 병원이 우리 대신에 이걸 해줬으니 이 100만 원을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병원에, 민간 병원에 줍니다. 그럼 50만 원은요. 개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개인 내는 거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작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개인 사법을 유리한 겁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을 경쟁을 해야 돼요. 민간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보다 치료 효과나 그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민간을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공공을 밀어 올리면 민간은 같이 커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공이 민간을 끌고 가게 됩니다. 0.1적으로 해가면서. 굉장히 아이디어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상에서는 동그라미가 이제 3그룹밖에 없지만 사실 한 7개 그룹 정도 있습니다. 7개 그룹 정도가 보통 대한민국의 그 단일 보험 체제가 아니라 한 7개 보험 체제가 있어요. 근데 환자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 보험 체제 내에서 이 의사한테 저 의사한테 갈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GF 파일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 근데 G 뭐라고 생각하는 그 의료용 파일인데, 그, 어떤 A라는 의사가 저의 기록을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리비는 그 보험료에서 좀 내줍니다. 너가 다 A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니모라고 하는 사람의 의료를 지금 진료 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니, 너도 좀, 그 관리비도 좀 줄게. 라고 해서 제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또 떼서 좀 줍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다른 B라고 하는 의사한테 가서 이 진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 진료 기록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디를 지급을 해서 이제 아이디 그 파일을 열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쪽으로 주치를 옮겨갈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옮겨갈까봐 좀 노심초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잘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쟁이 붙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자유로운 경쟁을 다 해서 의사를 옮겨갈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움직인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벨기에 그 국민들은요, 그냥 의사 선생님을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주치 선생님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나도 그 사람이 좀 부족하면 내가 좀 더 자료를 더 주고 또 알려도 주고 해서 자기하고 오랜동안 자기를 알게 하는 주치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한테 선택을 받게끔 그렇게 구조화를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동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제도가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한국도 만약에 환자 선택권이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초기에는 뭐 소송도 걸고 뭐도 하고 의사 선생님도 옮겨 다니고 하겠지만, 이게 국민적인 문화로 자리잡게 된다면 누구나 다들 인정하는 논리, 한 의사 선생님들하고 자기 주치하고 끊임없이 가정 주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건강이 더 좋아지고 훨씬 더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 문화까지 정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시사점 있게 받아들여야 될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싱가포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중병, 2차, 3차 가야 되는 병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을 다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그 2차, 3차 중병 필수 치료는요, 민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 내에서도 그거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공공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싱가포르 내에 큰 3개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셔널 유니버시티 헬스 시스템 뭐 그 안에 뭐 CNS 6가지 메이저 병원이 있죠. 한국으로 해야 무슨 뭐 서울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뭐 경북대병원, 뭐 전남대병원, 이렇게 각 지역의 충북남대병원, 각 지역의 큰 병원들이 있고요.
그 병원들 밑에 2차, 1차 계약을 막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스템을 만든 거죠. 따라서 그 시스템끼리 서로 경쟁을 붙여버린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민간을 좀 어느 정도 붙이게 된다면 그 네덜란드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의료 그룹, 의료의 밸류체인, 의료의 팀끼리 만나서 그 팀끼리 경쟁을 붙인 거죠. 싱가포르이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그 국가들의 그 병원들이 경쟁력이 엄청나고 의료진도 되게 되고 급여도 되게 낮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의사선생님도 급여 높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이 그 병원을 유지하다 보면은 병원이 좀 남는 유휴병상이 있잖아요. 그 유휴병상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밀어줄 테니 의료관광하라고.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그 놀리지 말고 너희들 그리고 그 나온 그 의료관광에서 번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저기 나눠 가지라고.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은 그 의료를 잘 치료한 걸 팔기 위한 것은 그 부차적인 거고요. 우수한 의료진이 그 국내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서 의료 관광이 시작된 겁니다. 전후가 좀 바뀌어 있죠. 자국의 의료를 위해서 의료 관광을 했다는 편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의사 선생님들은 급여가 상당히 높은 수입니다. 다른 주요국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보시게 되면은 영국은 국가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인두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국민들을 보게 하는데 이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좀 잘 안 해요. 대기 환자 맨날 바쁘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의 의사 선생님들에 비해서 한 5분의 1밖에 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대요. 자,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갖다가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좀 아리까리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가치 사슬과 선택권을 이용한 거죠.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의사 선생님 중에서 약간 좀 시민 친화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시민들 사이에 껴놓습니다. 그 시민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위원을 만든 거죠. 그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바꿔버린 겁니다. 조금 나쁘게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시민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시민의 눈이 아니라 같은 의사의 눈으로 시민 편을 들게 한 거죠. 그게 영국의 모델입니다. 예. 그게 벌써 보수당 1979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까지 시행되고 있고요. 그 시행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직 그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걸 지금 조기에 판단을 들었지만 영국도 시도를 했다. 근데 그 시도가 그렇게 똘똘하지 못했다. 그 영국 정부도 지금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 그 학생 때 보면은 야 미국은 지금 어디 병원 왔더니 클리닉에서 지금 뭐 저기 계단서 따로 날아오고 랩에서 피부 봤더니 또 따로 날아오고 또 예를 들면 물리치료 봤더니 물리치료도 또 따로 나오고 이게 선진국 시스템이야 라고 학생 때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지금 판명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팀들끼리 의료팀들끼리 밸류체인들끼리 이렇게 합쳐진 게 아니라 분권화가 있다 보니까 즉 합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미국의 의료 비용이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ACO라고 해서 좀 니들끼리 좀 합쳐봐. 그 합치해서 최상의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대학병원과 비슷한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쭉 진료를 받고 맨 끝에 우리가 보통 그 진료비 한 번에 다 지불하죠. 한 번에 지불하죠. 이게 사실 더 좋은 시스템입니다. 국가 의료로 볼 때는요. 미국의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밸류체인을 합쳐봐. 자, 그래서 지금 가치 사슬을 합치는 게 시도되었던 거고요. 또 선택권은 뭐냐면, 미국의 의료 보험을 선택할 때, 프루덴셜, ING 이런 거를 선택을 할 때, 그 보험사를 견지하고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진료를 받는 직원이나 그 시민이 아닙니다. 프루덴셜은 누구하고 계약을 하냐면은 회사하고 계약을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주는 곳과 계약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계약하는 겁니다. 진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성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진료를 받는 환자들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벌써 한 10수년 전부터 그러한 회사가 가입시켜주는 사보험도 직원들이 직접 진료 서비스를 평가하는 그런 걸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죠. 그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즉, 선택권을 회사에 했더니 이게 회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리한 입장에서의 제안을 하는 보험사고만 거래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주는 그런 것과 하다 보니까 선택권을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이나 시민으로 지금 넘기는 그런 지금 시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미국도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재료 말씀을 드렸고요. 버무리는 방법에서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가치사슬, 민관, 협동, 선택권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고요. 맛보기 부분이 남았습니다. 맛보기는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제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검증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사실 그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청회,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 정도, 그 다음에 직업정치인들. 직업정치인은 지금 뭔가 자기가 해서 외쳐야 자기가 어떤 한자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외치죠. 그것이 옳고 그거는 이게 표가 될 것 같다면 좀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보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보면 그린페이퍼가 필요하다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제도를 내놓은 다음에 이 제도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공문을 모아보자. 이게 그린페이퍼고 지금 있는 내용들이 그 일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유럽의 복지 역사도 봤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의료의 진단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의사 증언이나 필수 수가 이상보다 더 중요한 몇 가지를 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국형 의료제도의 모델안을 지금 내놔야 될 시기입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업데이트된 제도를 내놔야 되는 거죠. 물론 제 개인적으로 이 제도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모델을 못 내놨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모델은 많은 개념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분명히 공격을 받다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이 의료제도의 모델안은 제가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제 의료제도 모델뿐만 아니라 누구의 모델안이 나왔든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다 충족을 해야 된다. 필수 의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 따라서 유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기 환자 한 1년씩 되는 그런 건 없어야 되고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완급 조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지금 한 번씩 데모하고 파업하고 신경 여러 가지 협의하고도 또 다시 헤어지고 힘싸움하고 이렇게 가서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분명히 지금 의료 쪽에도 지금 깊숙이 들어올 것인데, 이런 4차 산업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의료비도 지치고 좀 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분들이든 간에 모델을 제안한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그 모델을 검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의사 증언, 수가 인상에 좀 매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혁신해야만이 한국은 더 나은 복지제도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100년 100예의 의료제도는 지금 시기 아니면 개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국가 동력이 떨어집니다. 뭔가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요때가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렇게 다행히 불러주신 데가 많아서 열심히 지금 강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